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고종 정부에서 있었던 움직임 얘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으면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약 체결 이후에 조약과 관련해서 나온 수많은 상소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 나온 상소는 조약 체결 이틀 후인 11월 19일에 국내부 특징관이란 벼슬을 가진 이건명이 올렸습니다. 그 개략적 내용을 보면 신은 어제 정부가 조약을 체결한 일에 대해 너무나 놀랍고 의심스러워 줄곧 근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한밤중 대궐에서 그 누가 알까 두려워하면서 부랴부랴 회의를 열어 이렇듯 일을 크게 그르쳤습니다. 또 국법으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황상께서는 빨리 처분을 내려 그날 회의한 모든 대신들을 모두 법에 따라 처벌하심으로써 온 나라의 한결같은 울분을 풀어주소서. 이 상소의 요지는 조약 체결에 관계된 대신들을 처벌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상소에 대해서 고종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대체로 경은 노숙한 사람으로서 나라 일을 우려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지성을 가지고 물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또한 그 일에 어찌 헤아린 점이 없겠는가 경은 이해하도록 하라. 고종이 상소를 올린 사람을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헤아린 점이 있다고 합니다. 고종 자신은 체결을 지시하거나 동의를 한 일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인책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종의 심중에는 황제의 의지를 배반해서 조약 체결을 임의로 부당하게 한 대신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체결되지 않아야 할 조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정말 없는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상소를 올리는 어느 신하도 한국 정부의 어느 고위직도 황제인 고종마저도 스스로 반성하고 원인을 찾아보고 대책을 강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상소에서도 조약 체결 대신들 탓만 하고 그들을 처단할 것을 주장할 뿐 반성이나 대책을 강구하는 주장은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정부가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건명의 그 상소를 필두로 해서 연말까지 모두 60건 가까운 상소가 나왔습니다. 여기 예로 들은 이건명은 그 이후에도 수차례 상소를 올려서 역적 처단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12월에는 고종에 의해서 도성 밖으로 쫓아내라는 처벌까지 받았는데 이와 같이 상소 소동으로 인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쫓아내라는 명령은 곧 취소되기는 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이 사람은 그런 소동 이후에도 역적 처단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상소의 대열에는 청일전쟁 전에 조선 최대의 부패 관리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었던 바 있는 민영희, 개명전의 이름은 민영준입니다. 이 사람도 어깨를 함께 했습니다. 나라를 이런 위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도 조약 체결에 참여한 역적 처단을 요구하는데 빠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역적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는 12월에 와서 조금씩 수그러들지만 이듬해 2월 18일에 실록 기사에도 상소가 있습니다. 60건 가까운 상소의 대부분은 처벌, 조약 무효화 등인데 그 모든 상소에 대해서 고종은 위와 비슷한 말로서 타이르는 대답을 내렸고 상소에서 요청한 내용을 들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든 아니면 작은 조직이든 거기에 커다란 위험이 터지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선은 임시방편으로라도 막을 것은 막은 다음에 한편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면 이 일이 터진 근본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그런 것이
해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소에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거의 모두가 저 역적들을 처단하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스스로 반성하는 상소를 하는 신하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추측하건대 이 나라에서는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표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타겟이 될 사람을 정해서 비난하고 처단을 요구하는 일이었던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소 중에는 드물게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건설적인 상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소들은 울분을 토로하는 상소에 묻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상소들이 뚜렷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냉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큰 줄기로서라도 장기적인 해결책을 건의하는 상소가 있었습니다. 상소 내용 중에 일부라도 이런 내용을 언급했던 사람들로서는 이시영, 김종한, 윤치호 정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상소 중에서 윤치호의 상소 하나 정도는 좀 기억해둘 만하다고 봅니다. 실록에 계략적이라고 나와 있는 그 윤치호의 상소 내용 중에서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난 갑오경장 이후로 자주권과 독립의 기초를 남에게 의지한 적 없이 여유있게 지켜온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들이 모두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고 외교를 잘못하여 조약을 체결한 나라와 동등한 지위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하께서 하찮은 소인들에게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궁시를 꾸미는데 힘쓰게 되니 토목공사가 그치지 않았고 기도하는 일에 미혹되어 무당의 술수가 번성하였습니다. 충실하고 어진 사람들이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니 아첨하는 무리들이 염치 없이 조정에 가득 찼고 상하가 이 속만을 추구하니 가렴 주구하는 무리들이 만족할 줄을 모른 채 고을에 늘렸습니다. 개인 창고는 차고 넘치는데 국고는 고갈되었으며 악화가 함부로 주조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두 이웃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물자를 잘회하니 온 나라가 입은 피해는 실로 우리의 탓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조약을 도로 회수해 없애버릴 방도가 있다면 누가 죽기를 맹세하고 다투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의 내정과 지금의 외교를 보면 어찌 상심해서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지금이라도 든든히 가다듬고 실심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종묘사직과 백성들은 필경 오늘날의 위태로운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독립의 길은 자강에 있고 자강의 길은 내정을 닫고 외교를 미덥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급선무는 이를 그르친 무리들을 내쫓음으로써 민심을 위로하고 공명정대한 사람들을 조정에 불러들여 빨리 치안을 도모하며 토목공사를 정지하고 간사한 무당들을 내쫓으며 궁방의 사제 축적을 엄하게 징계하고 궁인들의 청탁으로 벼슬길에 나서게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자강의 방도와 독립의 기초가 여기에 연유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힘쓰고 힘쓰소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고종에게 향하는 화살입니다. 고종이 이 점을 이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이렇게 했습니다. 진달한 내용이 종합적이고 자세하며 시적절한 것들이다. 윤치호의 상소는 그 내용을 하나씩 뜯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갑오경장 이후에 10년간 독립을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아관 파천으로 갑오경장을 좌절시킨 고종은 조선이 개혁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러시아를 배경으로 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파천했다가 다시 덕수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1897년에 황제가 되었고 2년 후에는 대한국 국제를 제정해서
만세불변의 전제정치라고 표현한 무한한 군권, 즉 왕권을 스스로 장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유민권운동을 하던 독립협회를 1898년 말에 보부상의 폭력을 동원해서 해산시킨 후였습니다. 그것을 독립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에는 어색하지만 어쨌든 러시아를 지렛대로 해서 일본을 견제하는 데 성공한 것을 윤치호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황제가 소인들에게 눈이 가려졌다 또는 어진 사람들이 물러가고 아첨하는 무리들이 조정에 가득 찼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윤치호가 황제를 직접 비판할 수 없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인지 아첨하는 무리들을 비판하는 듯한데 조정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고종 자신이었습니다. 아관파천 당일날 김홍집을 비롯한 양식 있는 대신들이 살해당하거나 망명길에 올라 그나마 남아있던 양심적 세력이 몰락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례에 불과할 뿐입니다. 윤치호가 언급한 토목공사는 덕수궁을 여러 차례 신축, 개축, 보수를 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종은 여러 궁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처인 덕수궁을 개보수하는 데 국가의 많은 노력과 재력을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이 실권자였을 때 경복궁 중건으로 국가의 재원을 소진했던 일과 비슷합니다. 윤치호는 미신과 무당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민비가 생존했을 때 무당이 설쳤던 바가 있는데 민비 사후에 고종도 무당에 많이 의존했던 것은 변함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창고는 차고 넘친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큰 개인 창고는 누구의 것이었던가? 바로 고종의 개인 창고였습니다. 고종은 국고의 수입으로 가야 할 돈을 자신의 개인 창고에 모아서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했습니다. 고종의 부패를 일일이 지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윤치호가 겨냥한 사람은 고종이었는데 고종은 이 상소에도 행동으로 반응한 것을 보여준 것이 없었습니다. 역적 처단을 요구하는 많은 상소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역적 처단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조약 체결을 찬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를 근본적으로 그르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찬성한 대신들을 역적이라고 볼 수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희생양을 만들 명분도 만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종 자신이 반대하라는 지침을 명확하게 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조약 체결에 찬성한 대신들을 문책할 근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타겟을 정해서 희생양을 처단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문제의 뿌리를 뽑는 출발부터 하는 것일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문제의 근원을 지적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상소가 있어도 황제 고종의 조정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된 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지는 영상에서 정부의 움직임을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